과거 2000년도에는 뭐 거의 7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게 한 58% 이걸 달러를 완전히 대체해서 기축통화로 활용되기에는 뭐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시일이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뭐 위안화보다는 그게 더 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셨죠? 이철환 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금리, 환율, 더군다나 그 통화 기축 통화죠. 달러와 위안화, 뭐 여러 가지 이 통화, 국제 통화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달러 패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달러 패권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니냐. 미국 경제 뭐 얼마 전에 뭐 저 국가 신용 등급도 하나 강등됐잖아요. 피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그 많은 은행들 여기도 이제 신용 강등이 좀 됐고요. 무디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미국이 아직은 뭐 경제적 패권뿐만 아니라 모든 그 면에서 패권 국가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자에 들어와서 그 뭐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경제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GDP 비중이 2000년도 당시에는 한 30%를 상회를 했습니다만 작년이죠. 2022년에는 이게 한 뭐 25%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고 미국이 가진 그 대외 순부채도 2000년도 그 당시에는 한 2조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게 한 16조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커졌고 또한 그 미국의 그 연방 부채도 지금 31조 4천억 달러를 갖다가 넘어서 가지고 GDP 대비 129%까지 그렇게 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제력이 이제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그 달러의 위상도 덩달아 뭐 약화되는 그런 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외환 보유고에서 과거에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뭐 그런 수준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나라들의 그렇죠. 전 세계 그 전 세계에서의 그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2000년도에는 뭐 거의 7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이게 한 58%, 6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외환거래에서 국제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고 또한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의 결제 금액 비중도 뭐 50% 이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SDR 특별 인출권에서의 비중도 뭐 한 40%를 조금 상회하는 막 그런 수준으로까지 여러 가지 달러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위안화가 달러를 뭐 대체할 뭐 수단으로 커지는 거 아니냐, 혹은 브릭스의 기축 통화가 브릭스의 공동 통화가 만들어지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게 기축 통화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브라질이나 사우디도 뭐 원유 결제, 그다음에 원자재 결제를 위안화로 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달러 패권의 위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달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환율을 보면 항상 지금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달러의 위상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화되고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는 결정적 어떤 그 모멘텀은 중국 위안의 부상이랄까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년도 2020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네.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미국을 그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금융 제재를 취하게 되죠. 그 결과 이제 러시아가 달러를 대체하는 다른 통화를 갖다가 찾았는데 그것이 중국 위안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는 앞으로 달러 대신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가들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공언도 했고, 그 이후에 브릭스 국가의 큰 축인 브라질이 더욱 이런 그 위안화 부상에 대한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방문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룰라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어떤 이러한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달러만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 통화로 저 브라질 헤알화나 어떤 그 중국 위안화 이런 통화를 갖다가 활용할 수 없느냐? 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위안화의 그 부상을 갖다가 저 브라질 대통령도 좀 더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 아르헨티나도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탈달러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달러가 너무 이렇게 강세를 보임에 따라 가지고 이 달러 강세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는 굉장한 어떤 그 자본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수입 물가를 상승하는 이런 그 작용을 함에 따라서 달러가 아닌 그 위안화를 통해서 그러한 그 경상수지 적자나 그 자본 유출 이런 효과를 갖다가 한번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탈달러 움직임이 더 이렇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탈달러 현상은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우호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마저도 작년부터는 달러의 외환 보유고 비중을 갖다가 줄이고 위안화를 외환 보유고의 구성 항목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제 탈달러의 어떤 선봉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은 차제에 자기가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던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많이 이제 팔고, 한때 중국은 세계 1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1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1위 자리를 갖다가 일본한테 넘겨주고 1조 달러 이하로 한 8,6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브릭스 체제의 공고인데요. 이게 이제 8월 20일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브릭스 회원국가의 확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브릭스 국가라는 것은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이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개 국가인데 여기에 사우디,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거 참석을 갖다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가입 신청서를 갖다가 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브릭스 국가가 G7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제로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브릭스 자체의 어떤 그 공용 화폐를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달러 체제에 상당한 어떤 타격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이제 브릭스 국가의 그 경제 규모가 세계의 한 4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참가국이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은 G7과 비슷한 어떤 경제를 가진 그러한 단체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국가의 위치가 세계 모든 대륙에 걸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상품과 어떤 뭐 기술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거래하면서 브릭스의 어떤 공용 화폐 위상이 달러를 굉장히 위협하는 뭐 그런 뭐 수준까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좀 이게 찻잔 속의 태풍, 뭐 너무 지나친 기후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로를 보더라도 이게 더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이게 뭔가 하나의 통화를 가지고 이게 연합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게 나라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고 경제 운용 정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있는 유로도 힘든데 이런 시스템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뭔가 하나의 그 국가가 미국처럼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안해서라도 돈을 막 뿌릴 수 있는 또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과연 그걸 감당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중국이 굉장히 지금 이제 경제력도 커지고 또 위안화도 이제 국제 통화로서의 그 위상을 뭐 강화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죠. 우선 그 브릭스 체제라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들이 언어도 다르고 위치도 서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 각 유로존이 한 지역에만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응집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확장력은 떨어지는데 브릭스는 이제 그 각 대륙에 다 뭐 포진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확장력 측면에서는 뭐 오히려 유로존을 갖다가 능가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력이라는 건 돈이 유통되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돈뿐만 아니라 주로 무역 거래라든지 뭐 기술 거래라든지 모든 경제의 어떤 그 왕래 이런 측면에서 그 확장력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브릭스의 결속 강화가 상당히 좀 위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로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당한 시일이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몇 가지 이제 논거를 이제 제시하자면은 우선 첫째는 그 위안화는 중국의 경제력이 앞으로도 계속 커가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올해 뭐 지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GDP가 5%가 되지 않고 또 물가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디플레이션을 겪을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것이 중국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다 실현하다 보니까 그 이상에서 이렇게 임계점에 이제 도달해 가지고 한 단계 업 하는데 굉장히 이제 힘이 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도 또 이제 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 그 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거는 중국이 아직도 그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갖다가 고수하지 않고 당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은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알리바바의 그 마윈이 당한 어떤 그런 경제적 손실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윈이 몇 년 전에 이제 중국 금융 당국의 불투명한 그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금융이 발전하려면은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이후
당으로부터 이제 제재를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금융자회사인 그 엔터그룹이 IPO를 갖다가 뭐 중단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위는 뭐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고 하는 뭐 그런 사례를 겪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결국 중국 그 당국의 어떤 그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에서 이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또 세 번째 그 논거로는 실물 경제는 중국이 이제 뭐 미국을 따라잡을 그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금융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외환시장이 불투명해가지고 아직도 그 외환시장의 정부 개입이 뭐 수시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언제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지 모를 뭐 그럴 그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파생 상품도 제대로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그 투자를 하는데 투자자들이 꺼리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 그 자본 통제를 굉장히 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뭐 느슨하게 규제를 하지만은 자본의 유출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다 통해서 자본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중국이 가장 이제 그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뭐 은행처럼 대출 기능은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은행에 대한 어떤 그 건전성 규제라든지 이런 그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금융을 의미하는데, 이게 그 지방 정부가 주로 이 그림자 금융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 금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대출이 되어 있는지 그 통계마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금이 지방정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부실이, 지금 최근에 뭐 헝다라든지 비구이 위안, 그렇죠. 뭐 그 부동산 그 사태에서 벌어진 바와 같이 이게 언제 또 이런 그림자 금융이 부실로 이어질지, 이게 이제 잘못하면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서 앞으로 금융 부실의 핵폭탄이 될 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요인이 그 세 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 네 번째 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위안화는 결코 기축 통화로 할 수 없는 게 그 트리피니 딜레마.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되려면은 국제사회에 많은 유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국의 경상수지를 적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렇게 그 강한 국가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갖다가 감내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 또 중국 자체의 어떤 그 성향상 경상수지 적자를 갖다가 감당할 그럴 의사도 없는 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의 그 기축통화, 그 달러를 대체하는 그 기축통화 부상은 뭐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 관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안화 자체는 기축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 통화로의 부상이 어렵겠지만은 이 브릭스를 통해 가지고 그 브릭스 국가들의 어떤 결속력이 강화되고 또 확장이 된다면은 그 G7, 그러니까 세계 경제 질서가 상당히 좀 달라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주로 그 G7이라는 것은 선진국 위주의 어떤 뭐 경제 모임이기 때다 보니까 좀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브릭스는 주로 이제 개도국들이 모임이다 보니까 그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국제 이슈를 갖다, 경제 이슈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앞으로 던질 겁니다. 그러면은 국제사회 전체의 경제 움직임이랄까 이런데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위안화 자체보다는 브릭스가 그 공통으로 위안화를 선택할 경우, 네. 혹은 뭐 다른 대체 어떤 네, 화폐를 네, 네. 했을 경우, 그러니까 브릭스 화폐가 네. 달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저는 거군요. 뭐 위안화보다는 그게
더 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그 원장님께서 쓰신 책이 그 달러 위안, 유로엔, 파운드와 금, 암호화폐의 미래가 전체적으로 어떤 자산, 화폐의 네.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달러의 시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브릭스 같은 경쟁자들 때문에 점점 약해질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제력이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달러의 위상도 과거에 비해서 뭐 많이 약화된 것은 숨길 수는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가 당분간은 그 기축통화로서 계속 그 유지를 해 나갈 걸로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직까지도 그 달러 이외의 법정화폐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같은 그 법정 그 화폐들이 뭐 달러 패권에 뭐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달러를 제외한 그리고 위안화도 뭐 조금 낮습니다만 다른 그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는 굉장히 그 위상이 더 달러 이상으로 더 약화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달러를 대체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위안화도 방금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러 가지 뭐 중국 자체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달러를 뭐 능가하기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정 화폐 말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안이 금과 암호화폐를 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금은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금 본위제로서 이제 화폐의 세계적인 그 기축통화,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로서 금이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브레튼 우즈가 1944년도에 이제 발족을 하면서 달러가 금을 대체하는 그런 그 기축통화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도 그 달러와 금을 가치를 서로 그 연계를 해가지고 뭐 태환이 달러의 금 태환이 뭐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만 금이 그 동안에 브레튼 우즈 체제까지는 그럼 나름대로 중요한 그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경제 규모가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그 당시와는 한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금 보유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축통화되면 아까 그 국제적인 신뢰와 충분한 그 유통량이 공급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은 너무 그 보유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달러를 대체하는 그러한 그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겠지만은 이걸 달러를 완전히 대체해서 기축통화로 활용되기에는 뭐 한계가 있고 비트코인 등 그 암호화폐도 사실 그 암호화폐가 이제 처음 출범한 거는 뭐 2009년도 비트코인로부터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초에는 그 암호화폐 상장 시가총액이 71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만 이게 그 2021년도에 들어와서는 3조 달러를 능가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이 3조 달러라는 그 규모는
우리나라 GDP가 약 1.7조 달러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GDP 규모의 거의 뭐 2배에 달할 정도로 커졌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2022년 작년도 6월 달에 그 루나 테러 그렇죠. 예, 그 암호화폐 그 뭐 사기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이게 또 급작스럽게 위축이 돼 가지고 지금은 그 시가총액이 뭐 1조 달러 뭐 그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존 법정화폐보다 그 장점들이 많죠. 뭐 익명성이라든지 그레이 간편성이라든지 또 인플레를 갖다가 그 억제하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법정 통화의 대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기축통화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뭐 롤러코스터를 탈 정도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3조 달러에서 지금 뭐 1조 달러까지 이렇게 네. 줄어들고 뭐 그런 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특히 중앙은행,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의 자기 그 틀 밖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 그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 암호화폐를 좀 싫어하는 이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그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또 이 암호화폐가 어떤 장점이자 단점인데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을 인해 가지고 그 마약이나 테러 자금으로 이렇게 그 악용되는 뭐 그런 그 사례도 많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보유량이 이 한정돼 있다는 그게 한때는 인플레 억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이제는 확장된 경제를 갖다가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도 달러를 대체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암호화폐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발행 그 디지털 화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라고 그러죠. 이게 예. 탄생을 했는데, 이 또한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의 어떤 그 권위가 얼마나 그 강하느냐, 그에 따라서 뭐 이 CBDC의 어떤 그 뭐랄까 위력도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기축통화로서 활용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CBDC는 빅브라더, 정부가 이거 중앙은행 즉 정부가 이 모든 걸 갖다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소지자에 대한 어떤 뭐 사생활 감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뭐 그 미래를 갖다가 장담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